비례 제어 밸브 제어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비례 제어 밸브 제어를 보통 이렇게 조이스틱이나 보이는 포텐시오미터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전압 변화 신호를 만들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밸브로 내보내는 출력은 이런 식으로 펄스 파형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보시면 펄스 파형의 간격이 일정한 걸 볼 수 있고요. 일정한 간격의 주기에 펄스 파형을 만들어서 내보내서 제어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PW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압에서 사용하는 비례 제어 신호는 이렇게 PWM 제어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프로포셔널과 온오프 솔레노이드, 프로포셔널 솔레노이드 그리고 온오프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 온오프 솔레노이드는 컨벤셔널 솔레노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PWM이 뭔지, 그 다음에 그 PWM을 얘기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듀티 레이쇼 또는 듀티 사이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거, 그 다음에 주파수, 프리퀀시, 그리고 널, 그 다음에 게인, 램프 타임, 디더링 이렇게 순서대로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례제어 솔레노이드하고 온오프 솔레노이드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겉으로 봐서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제가 유압을 쭉 하면서 어느 날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온오프 솔레노이드 밸브와 온오프 솔레노이드 밸브에 PWM 신호를 걸어주면 비례 제어 밸브만큼 성능은 안 나와도 비슷하게 동작을 할까? 뭐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궁금해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결론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온오프 솔레노이드에 신호를 걸어주면 요거는 온오프 밸브처럼 양쪽 두 군데 포지션만 왔다 갔다 하고요. PWM은 프로포셔널 밸브는 PWM 신호를 걸어주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중간 지점에 계속 머무는 그런 형태로 작동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코일 바깥에 이렇게 전선이 감겨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전자석의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쇠붙이가 있고요. 바깥에 이 쇠붙이를 아마추어라고 하고 이 아마추어가 전자석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수프를 밀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깥에 코일이 감겨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거고 그 다음에 폴피스라는 게 있습니다. 해서 이 폴피스도 폴피스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쇠붙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건 움직이지 않고요. 이 아마추어만 움직입니다. 또 이 아마추어가 움직이는 거리가 수프리 움직이는 거리고요. X0면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고 X면은 이게 수프리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거리가 되겠죠. 비례 제어 밸브 같은 경우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밸브 같은 경우 보통 뭐 한 1.5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뭐 많은 범위를 움직이는 아니고 짧은 범위를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조금씩 길이 변화를 변이 변화를 만들어서 제어를 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온오프 솔레노이드 밸브는 이게 1.5mm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중간 단계 없이 그냥 끝까지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특성 곡선을 보면 이게 컨벤셔널 온오프 솔레노이드고요. 이게 프로포셔널 밸브인데 온오프 솔레노이드는 이 길이에 따라서 내가 전류값을 결국 PWM 신호를 주면 전류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전류값의 변화를 주면서 제어를 해도 이렇게 겹쳐있는 구간들이 예를 들어서 이 구간 하나를 보면 이 값의 전류값하고 이 값의 전류값이 다른데에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힘이 같습니다. 뒤에 스프링이 걸리는데 스프링에서 걸리는 힘이 같고 대신에 또 변이는 다른 이런 식으로 이 중간 범위에서 제어를 할 수 없는 구간이 되고요. 대신에 프로포셔널 밸브는 요 스풀 변이와 무관하게 전류에 따라서 요 힘이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발생하는 힘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사실 이것도 이렇게 곡선이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이 중간에 좀 이렇게 수평한 그런 구간이 얘보다 훨씬 넓은 구간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포셔널 밸브의 출력을 0V에서 이 밸브가 가지는 최대 출력까지 다 준다고 치면
프로포셔널 밸브들이 실제 사용하는 범위는 뭐 한 10%, 전체 구간의 한 10%, 15%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에서만 이 비례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예, 그래프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건 비례적으로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구조적으로 다르고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온오프 밸브에다 PWM 신호를 걸어준다고 해서 비례 제어 밸브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보면 뜯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온오프 밸브 같은 경우는 힘을 줬을 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딸려가면서 이 사이에 아마추어와 폴피스에 있는 이 코일입니다. 폴피스에 있는 이 갭이 줄어들고 힘이 바뀌고 뭐 그에 따라서 전류값도 바뀐다. 그래서 비례 제어를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대신 비례 제어 프로포셔널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 갭이 아마추어와 여기 폴피스 이 사이에 요 사이 간격이 항상 일정하고 이게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이 전류값에 따라서 이 간격이 바뀌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돼서 전류에 따라서 얘가 밀어주는 힘값만 바뀐다. 그래서 그 전류의 비례와 이 힘의 비율로 인해서 일정한 위치를 잡아낼 수, 위치에 세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PWM 출력을 내보내 줍니다. PWM 출력이 뭐냐? PWM이라는 거는 Pulse with Modulation의 그 첫자를 딴 겁니다. 펄스는 이렇게 일정한 신호가 왔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걸 펄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호가 일정한 주기로 계속 온다는 거죠. 계속 오는데 그때 이 펄스 위드는 뭐냐면 요 두께, 이 펄스의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두께를 모듈레이션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께를 계속 바꿔가면서 25%, 50%, 75%, 1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값을 세팅하기 위해서 이 펄스의 두께를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두께값으로 바꿔서 출력을 계속 내보내는 방식이 PWM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PWM을 왜 사용하냐면 PWM을 사용하지 않고 뭐 직접적으로 아날로그 출력값으로 밸브를 뭐 예를 들어서 25% 출력을 계속 낸다든지 50% 출력을 낸다든지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유압으로 생각하면 오리피스나 밸브를 중간까지 열어서 일부는 계속 드레인을 시키는 거고 릴리프를 시키는 거고 일부는 실제 워킹 라인인 A라인이나 B라인 쪽으로 유량을 보내서 작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릴리프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쪽에서 계속 발열이 발생되는 겁니다. 전자에서도 똑같고요. 그렇게 제어를 할 때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끝까지 다 보내면 온을 시키면 만약에 우리가 12V로 제어를 한다 그러면 오프는 0V가 되고 온 상태에서는 12V 신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프가 되면 12V 출력이 나오다가 다시 0V로 툭 떨어지고 되고요. 이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중간 단계가 없고 이런 상태로 계속 12V냐 0V냐 만약에 24V를 쓰게 된다 그러면 24V냐 0V냐 하는 신호가 이렇게 펄스 형태로 나왔다 없어졌다 나왔다 없어졌다 하는 식으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비례제어 밸브를 수리를 하거나 뭐 측정을 하거나 할 때 보면은 이 제어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에서 뭘 하라고 하냐면 보통은 전류값을 찍어보거나 아니면 전압값을 찍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스터기로 찍어보겠죠. 멀티미터로 찍어보게 되는데 방금 전에 보였던 이렇게 실제적인 파형은 이렇게 PWM 파형으로 나가는데 이거를 파형을 보려면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멀티미터로 찍었을 때 테스터기로 찍었을 때 이 파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멀티미터가 측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멀티미터는 이 위에 있던 이 파형의 이 특정 주기 동안, 이 기간 동안 평균을 내게 돼서 측정을 해서 그 값을 보여줍니다. 이 값이 계속 흔들리고 보통은 뭔가를 측정할 때 그 값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테스터기는 그 평균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 테스터기에서 보여주는 값은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25%의 이 주기는 이런 식으로 25%, 50%, 75%, 100%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테스터기에서 보여줄 때는 얘는 예를 들어서 24V로 작동한다. 그러면 25%니까 6V,
이거는 12V, 18V, 24V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전류로 보여지게 되겠죠. 자, 전통적인 방법으로 PWM 신호를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제가 처음에 취업을 해서 이쪽 분야에서 일을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PWM 파형을 만들어냈었습니다. PWM 파형을 만들어낸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건 그 중에 한 예입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냐면 전자회로 중에 슈미트 트리거라는 회로가 있고요. 그거는 요 비교기 두 개, 이쪽에서 들어오는 신호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그 비교 결과를 이쪽 출력으로 내주는 디지털 신호 형식으로 내주는 게 비교기인데 이 비교기와 동등하게 작동하는 게 이 슈미트 트리거입니다. 얘도 비교기고요. 근데 슈미트 트리거는 단지 이 비교기의 히스테리식 특성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히스테리 특성을 줘서 더 잡음에 더 잡음에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게 슈미트 트리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적분기란 게 있습니다. 적분기는 이쪽에서 미세하게 들어오는 신호를 계속 누적해서 쌓아가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적분기는 OPM프와 콘덴서를 사용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끝에 다시 비교기에서 듀티 레이쇼, 우리가 원하는 전압값이, 그러니까 그 펄스의 폭을 밖으로 얼마의 출력을 낼 거를 결정하는 전압 신호를 여기다 계속 넣어주는데 그것은 가변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교기가 하나가 또 있고요. 그래서 최종 단위로는 이 펄스의 폭이 바뀌는 형태로 출력을 만들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회로에서 신호를 찍어보게 되면 이쪽 적분기에서 여기 콘덴서의 출력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삼각파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신호가 이쪽 슈미트 트리거로 들어가면 이 삼각파형과 기준전압이 비교가 되면서 기준전압보다 높으면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신호, 낮으면 마이너스 신호 이렇게 디지털 신호처럼 온, 오프 형태로 이렇게 사각파형, 규칙적인 사각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보면은 일종의 PWM 신호처럼 보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폭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선 폭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신호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이 삼각 파형이 또 다시 이것도 일종의 비교기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적분기고요. 들어온 신호가 이 콘덴서에 누적이 되면서 올랐다가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삼각 파형이 만들어지 두 개가 계속 상호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신호, 여기 삼각파형이 여기로 계속 들어오게 되고요. 이쪽 기준전압과 비교를 해서 높으면,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신호, 높은 동안에 플러스 신호, 낮으면 0V 이렇게 계속 이런 폴스 폭이 바뀐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방금 전에 보였던 회로를 시뮬레이션 한 것입니다. 똑같은 회로고요. 자, 이게 슈미트 트리거고요. 기준 전압은 2.5V가 걸려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적분기입니다. 적분기에 콘덴서가 걸려 있고요. 여기서는 삼각 파형이 만들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 삼각 파형이 슈미트 트리거로 들어가서 비교가 돼서 여기는 사각 파형이 되고 이 사각 파형이 이 적분기에 뭐라 그럴까 방향을 결정하는 신호로 계속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적분기가 신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삼각 파형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두 개가 계속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작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신호가 여기로 들어오고 이쪽 이 가변장에서 신호를 받아서 두 개가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펄스 폭이 바뀌는 이런 형태로 PWM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선이 지금 삼각 파형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신호가 이쪽으로 다시 피드백돼서 비교가 돼서 그게 이렇게 규칙적인 사각 파형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시 이쪽 적분기에 다시 들어가서 비교가 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삼각파형을 계속 만들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쪽 듀티 레이쇼가 들어오는 이 기준전압과 이쪽에서 만들어진 삼각파형이 두 개가 비교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쪽 이 주황색으로 표현되는 PWM 신호의 듀티비가 계속 바뀌는 이런 PWM 신호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아주 기본이 되는 전자회로만으로 구성을 한 PWM 발생 회로입니다. 그래서
PWM 신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삼각파형을 만들어내고 되고요. 삼각파형을 쭉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DTB에 해당하는 전압 신호를 어딘가에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압 신호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요 두 개, 이 삼각파형에서 나오는 신호와 그 다음에 기준 전압 두 개를 계속 여기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지금 기준 전압이 높고 이 삼각형에서 나오는 신호가 낮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출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쭉 마이너스 출력이 계속 나오다가 이 점에 대해서 바뀌겠죠. 지금 기준 전압보다 삼각형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플러스가 계속 이렇게 쭉 유지가 되고 이 지점까지 삼각형이 더 높기 때문에 플러스가 계속 나오다가 여기서 또 다시 마이너스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DTV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PWM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날로그 회로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삼각파형 그리고 DTV를 나타내는 시그널 두 개를 비교해서 만들어내는데 이 삼각파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사각파형을 만들어내는 신호를 회로가 하나 더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파수가 있습니다. PWM 파형의 주파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PWM 신호를 예를 들어서 1초에 한 번 이렇게 25% 출력을 내고 5%를 75%에 해당되는 시간 그러니까 0.25초 동안의 출력을 잠깐 내고 0.75초 동안 출력을 안 낸다. 그러면 이게 총 여기서 여기까지 출력이 한 번 나오는데 1초가 걸린 거죠. 그래서 1초 동안에 한 펄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1Hz입니다. 1초 동안에 몇 번의 이 펄스 파형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주파수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총 걸리는 시간이 1초였다. 그러면 펄스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1초 동안에 두 번의 펄스가 나왔기 때문에 2Hz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였다. 여기까지 이 신호를 만들어서 내는 데까지 이게 1초 걸렸다. 여기서 여기까지 1초 걸렸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1초가 걸렸기 때문에 3Hz가 됩니다. 여기까지다. 그러면 4Hz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1초 동안에 이 펄스를 몇 번을 내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주파수입니다. 자, 다음은 널값입니다. 미니멈 출력값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조이스틱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이스틱을 우리가 이렇게 제껴서 A 방향이나 B 방향 쪽으로 작동을 시키겠죠. 작동을 시키면서 밸브의 위치를 결정을 할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 조이스틱이 조금만 제껴진 상태에서 출력이 나간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이 리모컨이나 이런 걸 사용하거나 뭐를 하든지 간에 조이스틱을 작동하기 위해서 손을 대고 있을 거고요. 이 조이스틱이 항상 정확히 이 제로 포인트에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이스틱이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움직여도 출력이 바로 나간다. 그러면 밸브가 바로 움직인다.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조이스틱에는 데드밴드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각도까지는 조이스틱이 움직여도 출력이 안 나갑니다. 출력이 안 나가고 출력이 딱 시작되는 이 시점이 사실상 출력이 나가는 첫 포인트, 제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니멈 값이 됩니다. 이 미니멈 값을 얼마로 내보낼 거냐를 조정하는 게 널 값입니다. 널 값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 값이 제로에서 맥스까지 쭉 나가는 데 있어서 널 값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프가 움직여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이스틱을 딱 움직여서 이 조이스틱이 데드밴드를 딱 넘어서는 순간에 이 순간에 널 값에 해당되는 값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밸브의 스풀은 서브 밸브가 아닌 이상은 거의 이렇게 밸브에 오버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밸브의 바디고요. 이게 스풀인데 이 스풀하고 이 밸브 바디가 이렇게 겹쳐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걸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이스틱에서의 데드밴드와 똑같고요.
여기서 널값을 살짝 줘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유량이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널값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드밴드, 수풀의 데드밴드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널값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출력값이 나가는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은 게인입니다. 맥시멈 출력값을 바꾸는 거고요. 어떤 그래프가 뭐 널값을 조정하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출력이 나온다고 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개인값을 조정을 하게 되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값을 줄여주면 최종적으로 맥스 출력이 줄어들게 되고요. 개인값을 올려주게 되면 내가 커맨드를, 그러니까 조이스틱 레버를 끝까지 제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최대 출력이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구간까지는 조이스틱을 돌려도 이 출력이 변화가 안 나오겠죠. 이미 맥스로 갔기 때문에. 근데 개인값을 많이 줄여놓으면 여기서 내가 아무리 조이스틱을 돌려도 이 출력 범위까지는 못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 출력을 잘 매칭하기 위해서 이 개인값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값과 널값은 만약에 널값을 조정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수평 상태로 움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변경된다거나 이렇게 변경된다거나 개인값이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널값과 개인값은 함께 변경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램프 타임입니다. 램프는 유압에서는 뭐 경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사라는 단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조이스틱을 작동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구간에서 작동을 시킬 겁니다. 그럼 여기 이 데드밴드를 딱 넘는 선 이 시점이 최소 출력이 나와서 여기까지 돌리면 최대 출력이 나오겠죠. 이렇게 작동시키는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서서히 조이스틱을 프로프 비례제어 같은 경우 보통 서서히 이렇게 가감속 제어를 하게 되죠. 사람 손으로. 그런데 임의로 여기서 여기까지 한순간에 팍 올렸다. 그러면 액추에이터가 이 반응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였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램프 타임을 줍니다. 램프 타임을 줘서 요 신호에서 미니멈 신호에서 최대 출력까지 한꺼번에 팍 끌어올렸을 때 지연 시간을 주는 겁니다. 지연 시간을 줘서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시간을 갖고 지연을 시켜줄 거냐 하는 게 램프 타임입니다. 지연 시간을 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제낄 때가 값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증가할 때의 기울기 값을 얼마나 줄 거냐, 지연 시간을 얼마나 줄 거냐 하는 게 업 램프 타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떨어뜨린 쪽에 지연 시간 얼마나 줄 거냐, 여기서 출력이 맥스로 나가다가 전압값을 확 떨어뜨리는 이 지연 시간 얼마나 주느냐, 그러니까 다운 램프 타임입니다. 그래서 뭐 A 방향에 대해서 램프 타임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한 가지로 설정을 해서 똑같은 값을 가지게 하거나, 그리고 B 방향에 대해서 업램프, 다운램프를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뭐 한 가지 값으로 네 가지 특성을 동일하게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개별적으로 하거나 해서 세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램프 타임은 가감속 시간 제어를 하는 지연 시간을 주는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례제어 용어 중에 꼭 알아야 될 게 디더링입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보통은 이 디더링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디더링은 PWM으로 제어를 하게 되면 이렇게 ON하고 OFF 신호, 1비트 신호로 나가게 되겠죠. 출력이 ON과 OFF 대신에 이 듀티브를 바꿔서 계속 내보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디지털 신호로 제한 범위를 가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뭐 1% 단위로 계속 출력을 바꿔 낸다고 치면 0%에서 100%까지 낸다고 치면 뭐 100단계로 쪼개서 낸다고 하면 그 100단계에 맞춰서 밸브가 똑같이 100단계 쪼개서 움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밸브도 히스테리시스가 있고요. 뭐 전기장치도 히스테리시스가 있고 서로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가 있어서 히스테리시스라는 건 내가 출력을 줄 만큼 입력 신호를 준 만큼 출력 신호가 똑같이 바로바로 따라오면 히스테리시스가 뭐 0에 가깝게 되는 거고요. 입력 신호의 변화를 줬는데 출력 신호가 안 바뀐다.
뒤따라온다, 시간 지연이나 뭐 차이가 낮게 발생을 한다, 그러면 히스테리시스가 있는 겁니다. 그런 히스테리시스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준다 그래서 신호를 이렇게 쪼개서 준다고 하면 그게 100% 액추에이터가 따라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줄여줄 거냐? 히스테리시스를 어떻게 줄여줘서 빨리빨리 따라오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디더링이 뭐냐면 이렇게 뭐 그래픽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눈으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쭉 단계적으로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디지털 신호로 끊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 1비트로 하면 이렇게 두 개의 단계로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지금 출력을 내보내고 싶은 이런 중간 단계, 뭐라고 표현하기 애매한 이런 중간 단계를 우리가 표현을 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또 잘게 쪼개고 계속 잘게 쪼개면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PWM을 굉장히 잘게 쪼개서 내보내야 된다는 게 됩니다. 그러면 제어기도 복잡해지고 뭔가 또 다른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잘게 쪼개서 이런 신호로 내보내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제어기가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디더링이라고 하는 일종의 잡음 신호와 같은 신호를 섞어줍니다. 자, 디더링이 없는 상태로 출력을 예를 들어서 내보낸다. 그러면 50%의 PWM 신호를 내보내면 이렇게 50%, 그러니까 1대1의 비율로 켜졌다 꺼졌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출력이 나갑니다. 디더링이 없을 때요. 근데 디더링이 섞이게 되면 뭐 디더링을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이런 방법인데, 자, 50% 출력이 나가면 PWM에 DTB 50%의 출력이 나가는다고 치면 뭐 켜졌다 꺼졌다를 같은 시간 안에 쭉 이렇게 반복해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디더링이 섞이게 되면 이 50% 출력에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출력을 보시면 이 출력 신호가 계속 늘었다가 줄었다가, 그러니까 이 기준이 되는 값에서 플러스로 잡음 신호, 디더링 값에 해당하는 것이 더 붙어서 요만큼 신호가 쭉 나왔다가 또 그만큼의 디더링 값에 해당되는 값을 뺐다가 늘렸다가 뺐다가 하면서 출력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내보내면 결국 밸브 쪽으로 가는 출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히스테리시스를 줄일 수가 있고 스티킹, 그러니까 밸브가 고착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찾은 유튜브 자료 중에 선 하이드로릭스에서 디더링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밸브를 작동을 시킵니다. 지금 보면은 자, 디더링 프리퀀시가 140Hz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40Hz가 들어간 상태로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 자, 밸브 스풀이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 어떤 GTB에 따라서 밸브 스풀이 움직이고요. 그 위치에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 디더링이 들어간 상태에서 스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계속 인디게이터가 움직이죠. 계속 다이얼 게이지가 계속 움직입니다. 자, 스풀도 보시면 스풀이 한 위치에 있지 않고 미세하게 계속 움직입니다. 디더링 값만큼 값을 계속 흔들어주는 거죠. 흔들어주면은 이 스풀이 고착되는 현상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디더링 값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바늘을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풀이 여기서 흔들린다 그래서 액추에이터에서도 실제 흔들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액추에이터도 히스테리시스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무조건 밸브를 흔들어준다고 신호를 흔들어준다 그래서 액추에이터도 같이 흔들린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디더링을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출력 값과 커맨드 값과 그 다음에 디더링 값에 따라서 밸브 스풀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오프입니다. 디더링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더링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커맨드 값을 주는 것만큼 그냥 수풀이 움직이고 맙니다. 디더링 바늘이 흔들리질 않죠. 흔들리질 않고 내가 준 만큼 딱 그냥 수풀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프로포셔널 밸브의 특성상 온오프 밸브나 매뉴얼 밸브, 손으로 작동시키는 밸브와는 다르게 이 밸브 스풀과 이 바디 사이의 간격이 아주 좁습니다. 아주 좁아서 그래서 고급 필터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간격이 좁고 프로포셔널 밸브를 사용하는 UA페로는 대부분 또 고압이 많습니다. 고압이 많고 여기에 전기 신호를 계속 넣어주기 때문에 열이 또 많이 발생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열이 상당히 많이 나고요. 그러면서 이 사이에 살짝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스티킹이고요. 고착 현상이 나는 거죠. 스풀이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스풀이 안 움직이게 되면 뭐 조종하는 사람이 조이스틱을 더 안 움직이니까 더 많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주는 신호의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이 고착된 신보다 커지게 되면 어느 한순간 살짝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그 범위까지 한 번에 팍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고 충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제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어 특성이 아주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밸브를 특정 위치에서 아주 미세하게 계속 떨어지는 신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게 디더링입니다. 디더링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디더링의 개념이 흔들어주는 개념이다. 미세하게 흔들어주는 개념이다. 그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디더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출력을 어떻게 내보내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였던 장표에 있던 리모컨 중에 하나에서 나오는 출력을 실제로 찍은 거고요. 지금 PWM 간격을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파형이 계속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파형은 1kHz로 계속 주파수 파형이 나오고 있고요. 듀티비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파형이 듀티비가 펄스 폭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바뀌느냐? 여기에 지금 디더링이 섞이면서 이 듀티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얘가 제대로 된 듀티비를 측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펄스 폭이 계속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계속 밸브를 미세하게 흔들어 주는 거죠. 요게 디더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디더링을 만들어내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이 영상을 마칠 건데요. 하나는 HBC라고 하는 리모컨 회사에서 제어하는 방법이고 이 회사의 제어 방법은 여기 보여드린 이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오텍이라고 하는 이 회사, 오텍이라는 회사에서 제어하는 방법 두 가지 파형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신호는 방금 전에 제가 비디오에서 보여드렸던 화면하고 같습니다. 이 펄스 폭이 계속 바뀌죠. 펄스 폭이 계속 바뀌면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HBC의 디더링 방식이고요. 이게 이 측정하는 시간 대비 2ms 단위로 이 한 칸당 2ms 단위로 측정을 하느냐 10ms 이거 시간을 계속 변경하면서 보면은 이게 화면상에 표현되는 게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듀티비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듀티비를 계속 일정한 주기에 매 주기마다 바꿔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늘렸다 줄였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만들어내는 방식이 일반적인 이 HBC에서 사용하는 디더링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텍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오텍은 여기 지금 2kHz라고 측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kHz입니다. 측정이 제대로 안 되고요. 3kHz의 주파수를 작동을 시킵니다. HBC가 1kHz로 작동시키는 데 반해서 이건 3kHz로 작동시키는데 그 3kHz라는 기준은 이 자잘한 신호, 이 자잘한 신호의 파형이 나오는 주파수가 3kHz입니다. 3kHz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 자잘한 신호의 이 비율을 따져보면 HBC 같은 경우는 이 자잘한 파형의 폭도 계속 조금씩 변하면서 나오는 반면에 이 오텍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파형을 계속 요게 한 PWM 파형의 듀티비고요. 한
PWM 파형의 DTB 동안 절반은 요 자잘한 파형, 디더링, 일종의 디더링 신호를 만들어서 내보내고요. 절반은 PWM 신호를 계속 온 상태로 내보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절반은 디더링, 절반은 PWM 신호 해서 요 하나가 DTB가 되겠습니다. DTB만큼 이렇게 만들어서 신호를 계속 똑같은 신호를 계속 만들어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두 개의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밸브가 스프링이 흔들리게 되고 그것이 디더링입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 마쳤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총 프로포셔널 솔레노이드, 온오프 솔레노이드에서 얘기했고요. 두 개가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PWM이 뭔지, 그 다음에 듀티 레이쇼, 듀티 사이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같은 겁니다. 듀티 비율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주파수, PWM 주파수, PWM 자체가 주파수가 있고 거기에 디더링을 섞어주게 되면 이 PWM 주파수와 디더링이 섞이게 되면 이 주파수도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계측기로 측정을 했을 때 주파수와 이 듀티 비율이 같이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계측기에서 이 정확한 비율을 잘 못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널값은 최소 출력 나가는 시점을 널값, 그 다음에 최대 출력이 나가는 값이 개인값, 그 다음에 램프타임, 가간속 제어 시간, 그 다음에 디더링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디더링을 섞어서 출력을 내는 PWM 신호가 있고요. 섞지 않는 방식이 있습니다. 값이 항상 그냥 일정하게 어떤 값으로 세팅해놓고 스프리 고착되더라도 그 위치에서 계속 출력이 나가면 된다 하면 디더링을 섞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있고요. 계속 조이스틱 같은 거로 계속 변경을 하면서 바로바로 미세하게 계속 값을 변경하면서 사용을 한다 하면 디더링을 반드시 섞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값을 세팅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인값인데요. 자, 개인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 포인트로 세팅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포인트로 세팅을 했습니다. 조이스틱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신호에 디더링 값이 섞여야 되겠죠? 디더링 값이 섞이게 되면 HBC 기준으로 했을 때 신호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디더링 값이 10%가 섞인다.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현재 100%가 나오는 겁니다. 100% 출력이 나오는데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나오죠? 90%, 91%, 92%, 93%, 94% 해서 100%, 101, 102, 103, 104, 105, 110까지 쭉 갔다가 다시 쭉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수풀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포인트 출력보다 출력이 더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출력이 낮을 때는 디더링에 힘이 먹어서 밸브가 스풀이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상황으로 플러스로 넘어갔을 때는 과다 출력이 나가서 스풀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뭔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세팅을 하려고 하면 이 개인값은 디더링 값을 생각을 해서 디더링 값만큼 낮춰놔야 됩니다. 낮춰놔야 최종적으로 내가 세팅을 했을 때 이게 원하는 범위에서 100% 스프리 움직일 수 있는 100% 범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과다하게 얘가 스프리 넘어갔을 경우 출력을 너무 과다하게 세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다. 디더링이 먹든 안 먹든 스프리 과다하게 끝에까지 가겠죠. 그럼 이 밸브의 코일 쪽에 엄청나게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고요. 피드백을 받아서 출력을 또 플러스로 보완해서 내보내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과다 출력이 나오게 되고요. 결국은 코일이 타버리는 현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풀이 고착되는 현상,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개인값을 세팅을 할 때 디더링을 생각을 해서 디더링의 값만큼 줄여줘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비례 제어 밸브의 제어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